아직도 용서 못해요. 어쩌면 더 미워해요. 사랑 그런 거 안 해요. 다 알죠 그런 건 없다 것을. 고마워요 알려줘서. 사실 그때는 아팠죠. 지금은 다 괜찮아요. 누구도 믿지 못하게 그래서 혼자 있어요. 아직 귓가에만 보는 이 미치도록 소리치면서 나란 사람을 달래봐도 소용없죠. 이미 난 망가져버렸죠. 누군가 다시 만난다면 혹시 사랑하게 그렇게 돼도 된데도 그건 이미 내가 아니죠. 다시 또 찾아온 기억, 후회 가득한 추억. 서로가 미웠던 그때. 지금 널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미안해 내 잘못이야.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날. 미치도록 소리치면서 나란 사람을 달래봐도 소용없죠. 이미 난 망가져버렸죠. 누군가 다시 만난다면 혹시 사랑하게 돼도 그건 이미 내가 아니죠. 이씨 머리 왜 이래? 그건 그건 이미 이미 내가 아니죠.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아, 클래시크가 방에 왔었네. 네, 참 이게 그 카톡 그 내용은 그 뭔지는 봤거든요, 내가. 봤는데 일단은 모르겠어.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신청은 해보겠는데, 참고로 제 방송이 제가 그런 거 관련 신청했을 때 이벤트 뭔가 당첨된 적은 없었어. 뭐 공식 방송 출연 뭐 이런 건 됐었고, 하디씨 올라갔구나. 올라갔나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 매주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오전 1시까지 이게 하디슈 지원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실 사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지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그걸 굉장히 지금 고민을 했던 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일이 막 옛날 시대부터 막 쭉 순서대로 막 일일이 그런 다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 개요하고 기원전 이야기만 해도 2시간이 끝나요. 완전 진짜 짤막짤막한 것까지 쫙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저는 24시간 방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토크 방송으로 저는 24시간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 사실 오늘 주제 인류의 역사와 전쟁,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쵸. 민용님이 얘기한 것처럼 심플리하게 좀 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당시의 전쟁은 이제 전투는, 그리고 어떤 뭐 사진들이 약간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그 전개가 됐는지, 그리고 약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토크 방송 24시간 레전드라고. 제가 일단은 그럴 힘이 안 돼요. 중간에 막 당이 떨어지고. 사실 게임 BJ들은 24시간 방송이 좀 편한데, 왜냐면 중간에 막 말 안 하고 게임해도 되거든. 근데 그 저 같은 뭐 토크 방송이나 아니면 뭐 그런 교육 방송 토크 BJ고 그런 사람들은 그 24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뭐 당을 보충하든가.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어그로 아닌데? 그거 얘기는 어그로는 아니에요. 사실 역사 얘기 쭉 하면요, 진짜 한 번에 24시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어그로는 아니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24시간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삶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도입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전투하고 전쟁의 그런 개요. 사실 우리가 전투하나 전택하면 참 이 생각나는 소품 이거 있죠. 대한민국 예비군 모자. 사실 제가 오늘 맘 같아서는 전투복을 입고 하고 싶었는데, 전투복을 입고 한여름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더울 것 같아가지고 전투복까지는 포기를 했고요. 사실 이번 달이 이제 6월 호국 복원의 달이기도 하고, 다음 주 일요일이 6월 25일이잖아요. 그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짜 기념일인데, 공교롭게 올해 6월 25일이 일요일이에요. 예비군 가셔야 돼요? 저는 작년에 예비군 끝났어요. 작년에 예비군 끝났고 내년부터 민방위 가요. 그런데 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은 뭐 이런 주제로 토크를 하고, 이번 주말에는요, 제가 아마 토요일 밤에 방송 켜면 그 일요일 새벽 4시까지. 그쵸. 학생 예비군하고 향방 예비군은 향방 기본훈련 8시간이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 개인 그 신분증이 있으면 신분이 확인돼요. 왜냐면 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전투복 계급 오버로크 그 미처 안 해도 고무링 있어야 돼. 고무링 없으면 안 박아도 돼요. 안 박는 사람 있던데? 진짜 막 오버로크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있던데? 자, 그래서 약간 그거 관련 없이 전투화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개요를 들어가면요, 사실 이거 모자는 갖고 가도요, 가면 방탄 줘요. 모자가 사실 의미가 없어. 이 전투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 단어 뜻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죠. 그 combat, battle, fight, engagement 등 약간 그런 범위나 성격에 따라서 그 뜻이 다 달라요. 그쵸. 아무래도 이거 모자를 보통 그 방탄 그 장구류 이런 거 바꿔주는 그 대여 그걸로 쓰기 때문에 모자는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투라 함은 두 편의 군대가 있어요. 보통 편이 갈리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이 프리포올 일당백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 팀 없이 그 개인전 쓰는 거. 뭐 전투모 없으시면 저기 뭐 군장점도 많잖아요. 저기 뭐 용산역 근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정부 광장에 그 필승사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두 편이 있죠. 그 편에서 군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행위를 전투라고 해요. 보증금도 있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자면요. 각계 전투하고 황산벌 전투는 전투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각계 전투는 진짜 병사 개인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이 그 갖고 있는 막 무기 있잖아요. 뭐 방탄 쓰고 그 K2 소총 딱 들고 그 K2 소총 딱 들고 뭐 포복을 하든 사격을 하든 대검을 착검을 해서 팍 찌르든 그쵸 뭐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뭐 이런 거. 참고로 저는 조교는 아니었고요. 그 제가 남순이랑 군대 동기인데 남순이가 유격 조교한 적이 있어요. 현실 핵폭발 펑 그치. 근데 그 황산벌 전투는 두 국가의 군대가 무력으로 충돌한 사실, 그 사건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요. 승자하고 패자는 있어요. 물론 무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무승부가 나냐면 막 열심히 싸우는데 둘 다 뭐 자원이 없든 병력이 없든 뭐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장기전이 될 경우죠. 막 그냥 협상을 해. 협상해서 휴전 서명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휴전 서명을 할 때 만약에 서로의 그 보상 그 규모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무승부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황산벌은 계백이 그 투혼을 벌였던 그 전투죠.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무승부 처리하는 전투는 존재를 해요. 뭐 그리고 무승부가 아니에요. 승패가 있어. 근데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전투가 있고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전투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분명 승전국이에요. 본명 승전국이었지만 역사 공부요? 사실 뭐 좀 약간 저는 스토리 좋아해서 스토리 보듯이 했는데 그 소련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은 됐지만 무슨 독일보다도 희생자가 더 많았어. 그래서 이겨도 뭔가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투하고 전쟁이 그 범위가 달라요. 그 제가 이제 군수부대를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었다. 그 뭔 말이 있었어. 군사는 전투에서 이기지만 군수는 전쟁에서 이긴다. 라고 있었어. 아, 저 이군지사. 그 수도권 동부 지역이죠, 이군지사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그 스탈린그라드까지 쫙 털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싸움의 행위가 전투이지만 개인이나 개인의 이런 야 너 싸우자 해가지고 이런 주먹 다짐하는 거나 아니면 시위대하고 공권력이 막 이렇게 막 깃발 들고 막 누구는 퇴진하라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전투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그 요즘은 흐지부지 된 그 박사모의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경찰들하고 충돌하는 것도 그 전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스토리를 외우는 게 아니죠. 전투가 성립을 하려면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장 집단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투가 없으면
전쟁이 성립될 수가 없죠.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이 되는 거죠. 물론 전쟁도 전투가 없을 수도 있고 단판 승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전쟁에 전투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선전포고는 해요. 근데 선전포고 하는데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전투를 치르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진짜 압도적인 전력 차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우리는 이거 전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그 경우까지 있어요. 전투도 안 치르고 항복하는 전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투의 범위로는요.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는 거는 사실 전쟁 자체도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만 현대 외교 질서에 있어서 선전포고가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죠. 전투의 범위로는 일반적인 전투를 회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양쪽 그 땅이 있고 양쪽 진영에 그 진을 치고 그 싸우는 거. 예를 들자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막 지도상에 그 넓은 그 중앙 평원에서 그 싸우는 게 그게 회전이죠. 불법이더라도 이기면 그만. 아니 뭐 이기면 그만일 수도는 있죠. 하지만 욕을 먹을 수는 있죠. 회전이라 하면 일단 대규모 군대들의 큰 충돌이 있고 그리고 회전의 여파가 이 전쟁 분위기가 좌우되거나 그런 국가의 운명이 갈리기도 해요. 아, 일본 상층부가 잘해? 그래서 이 회전의 규모는 적게는 한 뭐 수백에서 수천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해서 100만이 넘는 규모도 있어요. 참고로 전근대사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 규모의 전투는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아, 저는 논문은 서양사 썼어요. 그 첫 번째의 경우는 그 비류수 전투라고 전진하고 동진의 그 전투, 양 팀이 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 그 전력이 붙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붙었던 거는 수양제와 고구려가 그 붙었던 그 전쟁이 있죠. 그때 수나라 육군 전투 병력만 113만 3,800명이었죠. 살수대첩은 100만 명이 다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100만 명이 동원되기 전까지 100만 명 규모가 실제로 전투를 치른 경우는 없어요. 그 조조도 아무리 그 많이 동원해봤자 80만이었거든. 물론 삼국지 연의는 약간 좀 뻥튀기가 좀 있기는 해요. 삼국지 연의라는 그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지 연의는요, 그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쓰여졌던 그 약간 역사 소설인데, 약간 그래서 일부 전투들은 약간 뻥튀기가 있어요. 특히 관도대전 같은 경우 원소가 70만 명을 동원했다고 삼국지 연의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동원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근데 적벽대전 때는 충분히 약간 여지가 있어요. 그때 조조가 그 남쪽을 원정을 하기 위해서 진짜 작정하고 한 80만 명 썼다. 그랬는데 형주는 예상 외로 쉽게 먹었는데 오나라까지 먹으려다가 해군이 자기네가 안 돼가지고 그 형주의 해군까지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와장창 깨졌죠. 그 불타서 깨졌죠. 배를 한 번에 묶어놨다가. 네, 위촉 5가 삼국이고요. 그래서 그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그렇게 그 깨지고 나서는요, 조조는 그 이후 다시 그 통일의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그만큼 타격이 컸기 때문에. 아, 마시는 거요? 커피.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믹스에다가 우유하고 연유를 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 중이에요. 무슨 전투라 붙은 경우는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예요. 아, 그분은 중간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 대규모 전투에다가 무슨 대첩이라는 말을 쓰죠. 뭐, 이제 다른 데서는 무슨 대전, 무슨 대전 막 그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첩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 군인들의 그 전투가 아니라 그 스포츠에서도 대첩이라는 말을 쓴 적 있죠.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한일전 때 일본 원정 경기에서 하마터면 질 뻔했던 경기를 역전승했다고 도쿄 대첩이라고 불렀죠. 아, 중국이요? 통일된 적 여러 번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 98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을 빼고는요, 최종 예선을 뭔가 쉽게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국지전. 국지전 또는 뭐 게릴라전일 수도 있어요. 국지전은 그 전투에 있어서 충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전포고 이런 거 없이 우발적이나 아니면 몰래 계획적으로 기습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국지 도발이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국지 도발 그 떨어지면 그 하루 종일 단독군장으로 그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진돗개 신호. 그런 경우가 국지전이고요. 근데 문제는 국지전도 이 충돌이 격화가 되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수 있고, 규모가 일정 수준의 이상이거나 국지전이 규모가 작더라도 결과가 정치나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전투 명칭을 붙여요. 대표적인 경우가 영화로도 개봉된 제2차 연평해전이 있어요. 제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그 일종의 그 국지해전이지만 해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름 그 외교적 충돌이었기 때문에. 국지전이었기 때문에 한 몇 시간 만에 끝나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때 일부 지역에 좀 한정된 전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국경지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휴전선이 그 서해 5도, 인천이죠. 인천의 서해 5도, 그리고 뭐 파주, 연천, 철원, 화천, 화천은 조금 애매하다. 화천 조금 걸쳤지. 양구, 인제, 고성 뭐 이런 지역들이 그 걸치잖아요. 그런데 그 철원의 백마고지로 북한이 한번 도발을 했다 쳐요. 근데 백마고지 쪽으로만 오고 막 저기 판문점 쪽 조용히, 그 양구 쪽 조용히 뭐 이러면요, 그럼 진짜 그러면 국지전이에요. 백마고지에서 딱 끝날 경우. 백마고지에 딱 왔는데 우리나라 그 부대가 총격전을 펼쳐서 그 물러나가게 하면, 그럴 경우는 우리는 국지전이라는 단위를 써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철원을 담당하는 부대가 그 제가 알기로 3, 4단하고 6사단이 있거든요. 아마 백마고지 쪽은 근데 거긴 좀 애매해요. 그 연천 쪽으로 5사단이 맞기 때문에. 아, 머리를 감기는 했는데 제가 머리가 좀 약간 쉽게 바뀌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진짜 소규모 전투가 있어요. 여기서 소규모 전투는 진짜 많아요. 아유, 너무 그렇게 예리하게 잡으시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비군 훈련 가죠? 누구나 하나같이 이렇게 모자를 막 쓰고 있다 보면요, 머리가 눌려요. 전투 못 쓰고 있어도 머리가 눌리고,
그 방탄을 써도 머리가 눌려요. 특히 방탄. 헬멧 쓰고 있다가 그 벗으면요. 왜 이리 머리가 떡졌지? 약간 그런 생각 들어, 진짜. 방탄 쓰고 벗으면. 네, 저는 사학과 졸업했어요. 그래서 역사 방송을 해요. 그래서 소규모 전투에는 보병들의 각계 전투, 우리가 그 즐겨 쓰는 용어죠. 각계 전투, 참호전, 땅 파고 싸우는 참호전 있고, 그리고 전투기들끼리만 싸우는 공중전이 있고, 배들끼리 싸우는 해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사드가 들어왔는데, 물론 불법으로 들어왔지만, 그 미사일을 쭉 쏴서 날리는 포격전, 그리고 기갑전, 그리고 뭐 탱크들로 싸우는 전차전 뭐 이런 등 일일이 열거하는 게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규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규모 전투가 단순한 하나가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전투들이 정립이 되면 전쟁이 되죠. 물론 현대전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로서의 그 전투를 치르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량 살상 무기를 뿌릴 경우 전투를 무색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쓴 쪽에서 욕을 먹게 되죠. 자,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규모 전투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1년에 네, 역사 방송이고요. 2011년에 아프가니스탄 그 알카에다의 그 뭐 수장이라고 불렸던 오사마 빈 라덴이 총살을 당했죠. 근데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 죽이는데 그 미군 그 병사들 한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거기는 막 진짜 막 수천 명 이상의 그 많은 병력이 들어가면 오히려 갈팡질팡해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빈라덴 사살할 때 딱 그 정예 병력 한 수십 명만 그 딱 투입돼서 들어가서 즉결 처분을 한 거죠. 즉결 처분은 상부의 명령 없이 그 즉시 죽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고지전도 있고 공성전도 있고 공중전도 있고 한진이님 어서 오세요. 그 기동전 있고 농성전 있어요. 농성전은 성 안에서 그래 니들 쏴보고 싶을 때까지 쏴봐. 우리는 버틸게. 그게 농성전이고 그리고 1대1 그 진짜 근접해서 싸우는 백병전이 있어요. 그 대검으로 그 쫙 찌르는 거 있잖아. 그때가 백병전이고 그 막 빌딩들 사이를 막 이렇게 숨었다가 탁 쏘고 또 숨고 약간 그런 시가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사이의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써서 상대방에게 의지를 강제할 수도 있죠. 시가전은 폭탄을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폭탄을 썼다가요. 시가전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클립 제거하고 안전핀 뽑고 수류탄 딱 던지면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하진이님 10개 팬가이 고마워요. 그 안전클립 제거하고 안전핀 뽑고 딱 수류탄 딱 던지면 건물이 팡 부서질 수 있거든요. 건물이 부서져서 자기도 깔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전에는 폭탄을 잘 안 쓰고 주로 총을 쓰죠. 자, 클라우제비츠가 남긴 말이 있어요. 전쟁은 상대의 저항 능력을 없애고 우리의 뜻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정치의 연속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이 그라이트의 말로는 전쟁은 모든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위를 모두 합한 행위이자 인류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상상을 능가하는 각종 막장 사태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진짜 온갖 비리 범죄가 다 일어나요. 각종 그 행위들이 다 일어나는 게, 일단은 전쟁에서는 유일하게 살인이 허용이 돼요. 전투를 통한 살인은 허용돼요. 적군을 죽이는 것은. 아군을 죽이면 팀킬이죠. 그건. 팀킬은 안 되고. 그리고 살인 이외에도, 네, 맞아요. 저 남순이하고 대대 동기이고요. 남순이가 유격 조교했던 적 있어요. 그 살인이 아니더라도 적을 상대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던 거의 모든 범죄들을 허용해요. 적의 물자를 전리품으로 노획하는 절도나 강도행위 허용되고요. 네, 저 사학과예요. 허용되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한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는 행위도 허용돼요. 사기치고 막 구라쳐도 돼. 그리고 군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 역시 적을 상대로는 복수행위나 신문이라는 명목하에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져요. 그러니까 군법상으로도 불법인 행위는 있어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국 경제를 파탄내기 위한 위조지폐 뿌리는 행위도 있어요. 어음 돌려 막. 상대국의 경제를 파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 때 적을 찾는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도 행해지죠. 막 집에 막 들어가서 여러분들 서든어택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식스라든지 없어진 게임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임 할 때 막 총 갖고 막 무기 갖고 막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임 있잖아요. 전쟁을 그런 게 허용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인, 상해, 강간, 방화, 폭행, 협박 등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셀 수조차 없어요. 알려진 것도 있고 안 알려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전쟁 때 피하 식별도 안 하고 있었던 노근리 학살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요, 군인들한테는 전시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살해가 허용이 되지만 반면 군인들은 자기들이 살해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때가 전쟁일 때예요. 군인들은 자기가 죽어도 보호를 못 받아. 물론 나중에 국가보훈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보호를 못 받아요. 따라서 전쟁은 인류가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재앙이에요.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재앙. 그리고 유물 발굴을 해보면 석기 시대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인간은 도구를 쓰기 시작한 때부터 생존을 위한 전쟁을 했어요. 물론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기록이라든지 증거물이 없겠지만, 인간이 도구를 쓰지 않았을 때도 싸움은 있었겠죠. 뭐, 서로 막 멱살을 쥐어잡고 뭐 주먹질을 한다든지, 이제 남자든 여자든 막 머리가 길면 머리를 쥐어잡고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싸움도 있잖아요. 특히, 머리 쥐어잡고 당기는 싸움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전쟁은요, 가급적 말로 풀려고 대화하다가
안 먹히면 쓰는 방법이죠.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말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집단이 군대가 있지만요. 일단은 그 군대만으로 막을 수 없거나 군대가 무너질 경우는요. 민간인까지 전쟁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동원령 선포하면. 동원령 선포하면 예비군들 다 선포되고요. 그 예비 병력들은 다 동원돼요. 보충력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4급 보충력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급부터 4급까지는 그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회복무요원도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 총을 잡아야 돼요. 보충력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까지는 그 전쟁이 나면 총을 잡아요. 그리고 그 5급 제2국민력들은 평상시에는 군복무가 면제지만, 현대 정치나 시사에 대해서 저는 독학을 해요. 그 제2국민력의 경우는 평시에는 군복무가 면제지만 전쟁이 되면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 일하던 자리를 채워요. 그렇고요.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요. 실제 전투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림도 어려워지고,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압박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적의 어디 도시를 점령하거나 그러면 군인이 아니더라도 싹쓸이로 다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업해주시는 분들 고맙고요. 그래서 싹쓸이를 다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전쟁은요, 무엇보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요, 나는 전쟁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외치면서도 전쟁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게 전쟁이죠. 마치 군대처럼. 군대도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군대를 안 가거나, 특별한, 진짜, 가정 환경이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가 군대를 안 가죠. 물론, 안타깝게, 고자가 돼도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그리고 전쟁에도요, 전시국제법이라는 그 외교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정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군인들은 자국에서도 처벌을 해요. 그게 군법이에요. 제네바 조약에서 체결이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전시에는 일반적인 법보다 군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그 군법이 적용이 되면요, 전시에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결 처분할 수 있어요. 보면서 하는 게 네 지식이냐 하는데, 그러면 양이 얼마나 방대한데 이렇게 원고를 안 쓸 수 있겠어? 저는 가차없이 강퇴. 시비 붙지 마세요. 강퇴시켰어요, 이미. 그래서 전쟁은요, 표면적 승패에 관계없이 양쪽 모두가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 무엇보다 잔혹한 행위이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악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인류는 전쟁이 언제부터 기록에 남았을까? 그런 거 이제 약간 지금부터 쫙 있어야죠. 전쟁이 났을 때 학교 안에 들어가면 보호되는 것이 있나요? 하는데 보호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고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할 때 그 학교에서 막 초등학교 때 막 계단 어디 아래로 막 대피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언제요? 집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종례를 늦게 끝내주는 바람에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는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습기 찬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한 2시쯤이었을 거예요. 5교시 수업이 끝나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서 집에 금방 가니까 초등학교는 동네에서 다니니까 집에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엥 막 울려가지고 선생님들이 밖에 못 나가게 막는 거야.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몇 분 동안 진짜 막 지겹도록 막 그런 막 안내방송 소리 막 이런 걸 막 듣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민방위 훈련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민방위 훈련 시간에는 그게 나올 거예요. 전쟁은 왜 되풀이 되냐고요? 사람의 욕구를 채우다 보면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전투는 과연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셋, 둘, 하나! 이거 카데시 전투라고 이집트 신왕국 시대하고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 히타이트라는 철기 민족하고 싸웠던 그 전투가 인류 최초의 전투예요. 이 카데시 전투라고. 참고로 이 그림은 이집트에서 그린 그림이고 여기 가장 크게 활 들고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아니요, 저는 스카이는 아니에요. 스카이였으면 방송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공신님이 특이한 거지. 그래서 근데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집트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집트도 그렇고 히타이트도 그렇고 자기들의 그런 그림이 더 크게 그냥 보이게 그냥 딱 그려버려요. 이렇게 자기들 그림이 더 크게 보이도록 그리는 거야. 이집트 병사들은 개개인을 되게 크게 그려줬어요. 이거는 이집트에서 그린 그림이라 그렇고요. 근데 실제 결과는 히타이트가 이겼어요. 그때 히타이트가 얼마나 강했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기본 공통점 중에는 청동기 문명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는요. 그쵸, 이집트의 나일강 있죠? 이때까지 청동기를 썼어요. 그런데 히타이트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나타났더니 불가사의한 철제 무기를 쓰고 있어. 총기는 그때 없었어요. 인류 최초로 탄약이 개발된 시점은 중국 북송 시대예요. 중국 북송 시대에 인류 최초로 탄약이 만들어져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북송 한 화약이 그 탄약이 만들어질 때가 한 11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동기는요. 철기보다 만들기도 힘들어요. 재료를 구하기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청동기는 일단은 청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가 희귀했어요. 그래서 막 재정일치가 된 그 강력한 부족의 족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청동기를 썼죠. 비 맞아서 녹으면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저도 알 길은 없어요. 제가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사람도 아니고 녹색은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히타이트도 나중에 또 다른 철제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누구에 의해서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왕국 때 카데시 전투는 어떻게 보면요. 딱히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대 전쟁과 전투에 비교를 하면요. 진짜 그냥 패싸움 수준? 그냥 양쪽 진영이 있고 그냥 닥치고 공격이야. 닥치고 그냥 쳐라 하면 와 막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 시절 우리나라요. 카데시 전투가 BC 한 1300년대에 있었던 전투예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그래서 이 카데시 전투가 있은 이후로요. 이집트하고 히타이트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 평화조약에 관한 글을 새긴 게 바로 이 돌인데요. 이때는 종이가 없어서 돌에 생겼죠. 그리고 이거의 원본이 발굴돼서 원본은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있어요.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있고 이거의 사본은요. UN 본부에 있어요. 왜 UN이 이거 사본을 만들어서 UN에 갖다 놨을까요? 이유는 U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워진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의 대표 역사적 기록 중 하나인 이 카데시 전투 이후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 평화조약 비문을 이제 탁본 어쨌든 복사를 해가지고 UN 본부에다가 로비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졌는데 UN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져요. 미국을 주축으로. 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후로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전쟁은 더 많아져요. 물론 이제 막 사라진 기록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정확히 무슨 전쟁들이 있었는지는 모두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물론 설사 그 전쟁들을 다 기억하더라도 그 얘기들을 모두 다 풀어내려면 24시간이 모자라요. 미래에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 전쟁은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북한이랑 한번 싸움 날 것 같다고? 언젠간 나겠죠? 싸움이 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심지어 지금 한반도는 휴전관계예요. 한반도는 휴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북한도 휴전선 인근 지역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고요. 아, 저 성대 나온 게 아니라 저는 단국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역사 속에서 약간 많이 기억을 할 만한 전쟁들이 있죠.
바로 트로이 전쟁. 참고로 트로이 전쟁은요, 물론 이 사진은 그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그 헥토르 역할을 맡았던 그 주인공 사진이긴 한데, 단국되어 제가 입학할 때는 인서울이었어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있죠. 그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뭐 어디에 침투해서 감염시키는 거. 그래서 그 트로이가요, 그 트로이하고 그런 그리스 문명들, 그리스 폴리스들 있죠. 근데 사실 이제 폴리스들이 약간 커지면서 막 해외 무역을 하면서, 특히 그 에게해 쪽은 진짜 해상 무역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그 해상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물론 트로이 전쟁은 여자 때문에 일어난 건 맞아요. 그 스파르타 왕비였던 헬레네가 트로이의 그 둘째 왕자인 파리스하고 눈이 찌릿찌릿 맞아서 트로이로 가버리죠. 트로이로 가버렸는데, 아니 뭐 헬레네가 이뻤겠지. 이뻤으니까 파리스가, 응? 파리스도 자기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꽃미남이어가지고 좀 모르겠어. 말을 잘한 건지 아니면 그 침대에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헬레네는 그렇게 눈이 맞아서 갔었죠. 아, 서태지 닮았다고요? 저 서태지 닮은 거는 저 한나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아, 파리스가, 아, 헬레네가 명기였다고? 뭐 그거는 알 길이 없죠. 하여간 그 그리스 쪽에 엄청난 미인인 거는 맞았어요. 그리고 스파르타 왕은 너무나 이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형이 미케네 왕이었어. 그래가지고 스파르타하고 미케네를 주축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구성이 돼서 트로이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트로이가 이 트로이 성을 그 공성전만 10년이 걸린 건지, 아니면 그 주변 도시들을 약간 좀 없애놓고 트로이로 가서 트로이기를 함락시키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솔직히 이거 트로이 전쟁은 약간 그리스 신화하고도 약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스 신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신들도 편갈라서 싸웠어. 신들이 어디 편을 들고 어디 편을 들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다고 신들끼리 싸워서 죽이진 않았어. 그랬는데 제우스 씨는 중립을 지켰어요. 제우스는 중립이었고, 근데 이때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하고 트로이 영웅인 헥토르 왕자의 그 결투로 인해서 헥토르가 죽죠. 당시 그 트로이의 왕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트로이 첫 번째 왕자인 헥토르가 실질적으로 군 통수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령관이었어. 근데 헥토르가 죽고 나서 트로이는 뭔가 구심점이 없었는데, 그랬는데도 성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오디세우스의 그 제안으로 목마를 막 조각을 해. 목마를 조각을 해서 목마를 바닷가에다 남겨놓고 갔어요. 사실 떠난 게 아니고 어디론가 숨었죠. 어디론가 숨었는데 트로이는 다 떠난 줄 알고,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그 제물로 바친 건 줄 알았는데, 그걸 이제 안으로 들였다? 네, 치즈님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였는데 그날 밤 오디세우스의 병력들이 거기서 나와서 성문을 열고 성문 밖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딱 들어오고 다 타버렸죠. 참고로 저는
여기 트로이하고 300은요, 감독판을 갖고 있어요. 전 트로이 300 감독판을 갖고 있어요. DVD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요, 이제 원래 그 도발 행위는 역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간접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터키 동부 쪽이 약간 그 소아시아 반도라고 해가지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그쪽 해안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아테네가 개입을 해요. 아테네가 개입하니까 페르시아가 열받아서, 원래 그 다리우스 1세에 그 사위를 시켜가지고 그 공격을 시킨다? 근데 이제 그 육로로 해서 오니까 지금의 그 이스탄불 그쪽으로 막 그 건너서 와야 되는데, 마케도니아까지 왔다가 아테네는 실존했어요. 마케도니아까지 왔는데, 마케도니아랑 싸우다가 그 다리우스 1세의 그 사위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은 흐지부지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 있었던 전쟁이 바로 이 지도예요. 그 유명한 마라톤 평원이에요. 마라톤 평원이고, 그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배가 뭔가 촘촘하게 많이 있는 쪽이 페르시아 쪽 진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습지 쪽이 그리스 쪽 진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쪽은 중앙 쪽 진영을 일부러 좀 뚫리게 해주고, 그 양쪽 측면 공격을 작전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겼고, 그 페르시아 일부 병력이 습지로 잘못 들어갔다가 그 아테네 군대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다시 이제 좀 약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0시 넘었어요, 여러분들. 업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0시 넘었어요. 이거 안내 메시지 0시 넘어서 다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 평원에서 그 아테네까지 42km를 그 전령이 그 죽어라 달려와서 그 승전보를 얘기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약간 그거를 이제 기념을 해서 마라톤 종목이 생겼다. 그 얘기는 사실 그 구베르탱 남작이 지어낸 얘기라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원래 그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1시까지는 제가 하디슈를 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것은요. 페르시아가 그 일부 병력들은 살아남았어요. 일부 병력들은 살아남아서 그 배를 타고 바다로 해서 다시 아테네까지 왔는데, 이 마라톤 평원에서 1차로 저지를 했던 그 병력들이 다시 아테네까지 전부 다 그냥 죽어라 뛰어서 다시 방어를 성공을 해요. 구베르탱은 근대 올림픽을 만들어낸 그 창시자예요. 오, 오랜만에 우리 매니저 왔네. 그 시청자 많을 때 왔네. 그래서 그 마라톤 전투는 사실 그 약간 마라톤의 기원은 약간 그 오류가 있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